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일본이 오늘 오전 강요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방류 시점은 오는 24일 이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2차 장마가 시작돼 전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도 큰 비가 예보돼 북한이 환강댐을 통보 없이 방류할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피의자 최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오늘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충학범죄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경영 손실 방치 등의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LH가 전관업체와 맺은 기존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면서 오히려 부실 공사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LH 관련자들을 불러 부실 시공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덴마크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각자 보유한 미국산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강요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개시일을 오는 24일 이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어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을 처음으로 돌아본 데 이어 어민단체들과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국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확보와 피해 대책 등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必要な対策を取り続けること、たとえ今後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全責任を持って対応する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 기시다 총리에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업 단체 관계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어민들 측은 IAEA 최종 보고서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반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면서 방류로 인한 피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国民の理解を得られないＩH処理水の海洋放出に反対であるということはいささかも変わりはありません。 이런 가운데 니시무라 경산상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시기를 오늘 관계 강요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만큼 현지 시설 점검과 어민 여론 달래기에 나선 뒤 최종 결정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방류 시점과 관련해 9월 초 관측도 나왔지만 이때부터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재개됩니다. 그런 만큼 결국 8월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방류 시기는 이제 기시다 총리의 결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방류 시기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이 오늘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발표 내용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정치권도 여론의 향배를 주목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세부 방류 계획이 나온다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분석한 뒤 정부의 최종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정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정부의 그 입장 내지는 좀 최종 판단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정치권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일몰이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따졌고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며 퍼주기 운운하며 얼토당토않던 오염수 가짜뉴스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한다고 거듭 공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여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아닌 일본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국민 배신입니다. 실제 방류가 이뤄진다면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사활을 건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오늘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됩니다. 곳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북한에도 폭우가 예상돼 임진강, 한탄강 유역에서는 범람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8일 서울에 시간당 최고 141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로 강남역이 물바다로 변했고 반지하 주택에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더위리 다시 찾아오는 집중호우, 이른바 2차 장마입니다. 2차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그 경계에서 길고 좁은 호우 구름대가 형성됩니다. 무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를 하루 앞둔 오늘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장마 형태를 띨 걸로 보입니다. 중북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데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30에서 1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피해도 우려됩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져 환강댐을 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수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 다음 주 초반에도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등 당분간은 장마철처럼 비가 잦겠습니다. 특히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상순까지는 2차 장마에 태풍까지 겹칠 가능성도 있어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애초 8명 모두 받았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2명만 적용됐고 같은 혐의를 받았던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따로 적시하지 않고 민간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달랐습니다. 8명 가운데 2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4명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8명 가운데 6명이 민간 경찰로 넘겨질 예정인데 관심을 모았던 1사단장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대대장 2명의 경우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해 최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돼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사관인 나머지 간부 2명은 최상병과 같은 조가 아니었고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해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므로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사본부는 기록을 검토한 15명이 8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대장은 국방부의 발표에 사실 오인이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대대장 측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모두 민간경찰로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초동 수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상병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향후 민간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 지휘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소개하며 해병대 수사단이 모두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임위 곳곳에서는 해병대 수사 결과에 경찰 이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정당한 수사를 지휘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외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써가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건의 경찰 이첩을 앞두고 언론 브리핑 등이 취소된 것을 두고 수사 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축소 지시 등 외압이 가해졌던 것이 아니냐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에서도 야당은 분명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안 정쟁화에 나섰다고 맞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어제까지였던 시한 내 처리가 안 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장악과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재차 거론하며 이동관 후보의 적격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편향적 언론관을 가진 인사에게 방송 정책을 맡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거에 근거해서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그 어떤 반성과 기원도 찾고 있지 못하는 후보자의 후한무치한 태도가 또 공직 수행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 마지노선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 여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먼저 합의하라고 맞서면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회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한상혁 위원장도 반대했지만은 결과 보고서 채택해주고 부적격 여건 달아서 우리가 보내줬어요. 여러 가지 옛날 전략도 있고 하니까. 기울어진 방송 환경을 바로잡을 적임자를 향해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편다는 주장인데 여당 지도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신빙성 없는 카더라 의혹 제기만 일삼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자 억지로 고발을 진행하고 이를 부적격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가 막힐 때 이룰 데 없는 신박한 논리입니다. 특히 언론 장악에 앞장선 건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었다며 도넘은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이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검증 보도를 놓고 소송전까지 벌인다며 밀리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물 건너간 상황.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여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습니다. 김현 상임위원은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이사장 해임은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방통위가 최근 4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한 건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업 언론인 단체와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언론 장악 시도를 노고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방통위를 해체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방통위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진행한 집회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질서로 그리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절차와 내용들은 모두 무시되고 있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결론이 정해진 의결들이 순차적으로 급속하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현업단체들은 방통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이미 합의제 기구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상실하고 독재를 회책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통로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닙니다. 이동관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서 언론에 대해서 2배,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우리 기자들을 순치시켜서 모든 언론을 친정부 언론 만들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최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 씨의 범행으로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의 빈소와 범행 현장에는 지인과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최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엽니다. 여기서는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숨지면서 최 씨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한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가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고 머리 부분에서는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하고 있는데 최 씨는 범행 전 성범죄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해도 없었다면서 왜 그렇게 심하게 폭행했습니까? 너클 이전에도 계속 갖고 다니셨습니까? 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빈소와 범행 현장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인들은 교사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모범적이었던 고인의 죽음에 가슴 아파합니다. 항상 또 바쁘게 일을 하셔요. 이제 담임 선생님이니까 그 일을 다 하시면서 또 제 일 또 도와주러 오시고 좀 미안하면서 고맙고 그런 것들 자꾸 기억이 나요. 또 신림동 일대에서 잔혹한 범죄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치안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신림동 사건이 있었는데도 지금 관악구에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다중 밀집 지역을 특별 순찰하는 경찰은 둘레길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이 이루어진 신림동 공원에는 주간 산악 순찰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찰의 특별 치안 활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찰 직원의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도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가 금세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글 작성자의 직장은 다름 아닌 경찰청으로 표기됐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려면 직장 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글을 쓰면 직장명이 나타납니다. 계정이 해킹됐거나 게시자가 퇴직한 직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정말로 현직 경찰이 글을 썼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장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이전에 올린 글을 공유하며 금세 잡히겠다, 직무유기 경찰이 살인 예고까지 한다는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선포한 특별 치안활동 기간이라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경찰은 온라인 등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른바 살인 예고글이 사회적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붙잡은 범행 예고글 작성자만 192명, 이 중에 20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경찰청 소속 직원 명의로 올라온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도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역시 경찰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위협을 일으켰다며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 치안활동 선포가 무색하게 일부 경찰의 음주운전이나 안마시술소 출입 등 비위도 속속 적발돼 이번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실제로 현직 경찰로 밝혀질 경우 경찰 기강회의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LH가 전관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설계 감리 용역의 전관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업체 대부분의 전관이 포진한 데다 전관이 없는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업체여서 오히려 부실 공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는 전관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설계와 감리 용역에 전관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관업체의 설계와 감리 용역에 대한 참여를 전면 배제 방안도 기재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관 폐해를 근절하려다가 오히려 부실 공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관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관을 피해서 계약을 하려다가 오히려 실력 없는 소규모 업체에 일감이 몰려 또 다른 부실 가능성을 야기한다는 우려입니다. 전관이 없는 회사들, 그럼 그 정도는 규모가 상당히 이제 중소규모들 또는 중견 이 정도 될 것인데 이런 업체들이 역시 이제 만약에 일을 수주한다 그러면 과연 품질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설계라든지 감리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LH 관계자는 전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업체의 일감을 몰아줬다가는 오히려 부실 공사 등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관들이 페이퍼 컴퍼니나 자회사 등에 취업해 취업 제한 감시망을 피할 수도 있어 이번 대책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계, 시공, 감리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LH는 핵심 사업인 주거 복지에만 집중하도록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장기적으로 LH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고 지금처럼 분양해갖고 이익 나는 걸로 공공주택 하는 건 다 지방에다 넘기고 중앙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공공주택만을 하는 이런 모델로 가야 된다. 토지 수용과 용역 발주 등 막강한 사업 권한을 쥐고 있어 전관 로비에 취약한 LH의 구조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대부분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교사로 대형 입시학원 등과 계약해 모의고사 문제 등을 팔았는데 5년간 4억 8천여만 원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5천만 원 이상 받은 교원이 45명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한 교원 가운데 188명, 341건은 영리행위 겸직 허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함께 자진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겸직 허가 여부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의 유가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관건은 사망과 직무의 연관성 입증인데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희초등학교 교사는 개학 직후부터 학부모 여러 명의 민원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기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갈등에 대한 고충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유족과 교원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협의에 나섰습니다.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경기도 호건초등학교 교사 2명의 유가족도 고인을 순직 처리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교가 사망 원인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공무상 재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사고가 났던 단체 기관들이 자체 조사를 일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추락사라고 보고했던 학교 입장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이 자료들을 제출하고 조사했었을까?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공무에 관한 이유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순직이 뒤늦게 인정됐는데 당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고인의 일기장과 주변인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민원인 폭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도 공무상 재해 기준이 됐지만 교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교사들이 감정적 근로자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거의 지금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스트레스라든지 민원 갈등 관계에 따른 인과관계 부분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 유족이나 대리인이 입증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사후 증거 확보나 사실 확인이 까다로운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덴마크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덴마크 코펜하겐 의사당 앞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진실은 우리 편이므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유럽 각국과 민주주의의 공동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조종훈련 종료 등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각자 보유한 미국산 F-16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공동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병원에서 아기 7명을 연쇄 살해해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30대 간호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법원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해범이 가석방 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판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법원은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간호사 루시 레피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레피가 가석방 등 조기 석방 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I sentence you to imprisonment for life. Because the seriousness of your offences is exceptionally high, I direct that the early release provisions do not apply. 33살의 피고는 현대 영국에서 최악의 아동 살해범이자 네 번째 여성 종신수로 기록됐습니다. 레피는 2015년 6월부터 약 1년간 잉글랜드 북부의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며 남아 5명과 여아 2명을 살해했습니다. 아기 몸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인슐린을 투여했고 우유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쌍둥이를 모두 살해하거나 새 쌍둥이 중 2를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도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This was a cruel, calculated and cynical campaign of child murder involving the smallest and most vulnerable of children. 레피는 선고 공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영국 총리는 살인자들이 선고 때 꼭 출석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Now, I think it's cowardly that people who commit such horrendous crimes do not face their victims. Now, we are looking and have been at changing the law to make sure that that happens. 경찰은 레피가 과거 근무한 병원 2곳에서도 아기 수십 명을 더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강요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결정합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어업단체 관계자를 만난 뒤에 별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류 시점은 오는 24일 이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방송과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24일 이후에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시점과 관련해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일본이 오늘 강요회에서 방류 시기를 발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일본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방류 시기를 미리 우리 정부에 알려주기로 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일본 측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했고 충분히 이해하고도 있다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오전으로 예정된 일본 강요회의 결정을 평가한 뒤 당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총괄대책위는 긴급 회의를 열어 대국민 여론전과 실행 계획 등을 검토했습니다. 새로운 안보협력체로 발돋움한 한미일 3국 공조, 중국은 자국을 겨냥했다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동북아를 넘어 제3지대인 아세안과 태평양 섬나라들로 세를 확장할까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을 공동의 위협으로 적시한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 쿼드와 오커스에 이어 새로운 안보협력체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세안과 태평양 섬나라들로 세를 넓혀 나가겠다는 구상도 피력했습니다.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와 베트남 주변 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난폭하게 내정을 간섭했다는 겁니다. 中方表示强烈不满和坚决反对，已向有关方面提出严正交涉。 중국 관영지는 한국과 일본도 받지 않은 냉전의 칼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해상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는 지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달 베트남을 방문해 전략 제휴를 맺기로 하는 등 계속해서 중국의 아픈 곳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남아공에서 브릭스 회의를 주도하며 회원국 확대 등 우군 넓히기로 응수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여야는 오늘 각 당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 토론회를 열고 정상회의 성과를 둘러싼 맞대응 여론전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의 안보 경제 협력이 공고해진 점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당 토론회에서 일본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출 문제는 논의가 없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무능 외교를 펼쳤다며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4일 본회의에서는 수해 방지와 피해 지원 법안 12건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야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당 내분과 방탄 논란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전에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을 당리당략에 맞추는 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한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인 9월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이에 체포안 표결을 보이콧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요. 당내에선 벌써 계파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기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그러면 별 수 없이 표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가결하자는 사람들이 생길 것도 같고 걱정이 좀 되시죠?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번복하면 안 된다는 고민정 의원의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재 이제 김은겸 혁신 위에서 내놓은 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번복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친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 저랬다 갑자기 심각해서 화를 냈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 특히 고소차에 탄 노동자의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형 규모의 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차에 올라갔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모두 숨졌습니다. 지난 3월엔 부산에서 비탈길에 정차된 고소작업차가 뒤집히면서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벌써 200건이 넘었는데 이 중 42%는 추락사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락사고의 상당수가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소작업대에 올라탈 때는 안전고리를 반드시 걸어야 하고 노동자가 올라탔을 땐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해놔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구로구 사망사고의 경우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고리 등이 없었고 한쪽 면엔 안전 난간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고소작업차 사고 역시 비탈길에 지지대를 세우지 않고 차를 세웠다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현장 노동자들 역시 이런 안전장치 착용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작업차에 타고 내리는 시간을 줄여야 마감 기한을 맞출 수 있다 보니 늘 시간에 쫓긴다고 호소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압박감이 많이 있죠. 많이 불편한데 그거를 지켜주면 안전은 많이 보장이 되죠.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빈틈이 많습니다. 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현행법상 50억 이상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만 적용됩니다. 고소작업대는 중소형 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정작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조건 역시 하청과 재하청으로 얽혀있는 건설업계에 쉽게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돼도 뭐 이리저리 또 빠져나가고 안전 불감증이 있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럼 사측한테 그 책임이 오게 되면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공사 현장에 여전히 만연한 빨리빨리 문화와 사업주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법망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우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직무 수행 중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하고 어제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12일 밤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B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압박하는 등 폭력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이웃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A 경장은 B 씨를 다투던 가족에게서 분리하려 했지만 B 씨가 자신을 밀치는 등 반발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물리력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 씨는 발톱이 빠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는데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옮겨져 경동맥 손상 진단을 받았고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소방간부가 감찰 조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김병철 진안소방서장에 대해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횡령액의 2배를 징계 부과금으로 정했습니다. 김 서장은 지난 3년간 진안소방서장과 부안소방서장을 역임하면서 관용차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경남 남해안은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탓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 양식 어민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이 지역 양식장의 대표 어종인 우럭 수십 마리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26도가 넘는 높은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어민들은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 외에 달리 손쓸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계속 이 수온이 유지가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은 고기들이 계속 이제 누적 폐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뭐 상품이 이제 폐사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힘듭니다. 이처럼 남해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며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경남 통영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만 30건이 넘습니다. 우럭 등 물고기 60톤가량이 폐사했는데 피해 금액은 4억 원에 이릅니다. 보통 태풍이 오면 바닷물이 아래 위로 섞이면서 수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 카눈 이후에 곧바로 폭염이 시작돼 수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수온의 표층수와 낮은 수온의 저층수가 서로 섞이면서 원래는 고수온 현상이 약화되게 돼야 되지만 태풍 카눈이 통과되는 후에는 폭염이 다시 빠르게 오면서 이제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남 진해만과 전남 여자만 등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고수온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에 고수온 현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어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8월 22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고인은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시가 없는 30대 남성 최모 씨의 폭행에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9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30대 최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내일 비공개로 엽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흉악범죄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무차별 흉악범죄 실태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LH 관계자들을 불러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LH가 최근 철근 누락 사태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업체들에 대해 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사태 근절을 위한 LH 자체 혁신 방안 등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제명 징계를 권고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결론짓습니다. 윤리특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투표에 붙일 예정인데요. 이 투표에서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안은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헌법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를 엽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근길을 돕는 서울 동행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혼잡도가 워낙 높은 경기 김포와 화성 동탄에서 출발하는 노선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행버스라고 쓰여진 파란 버스에 시민들이 올라섭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근을 돕기 위한 전용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노선인데 먼저 서울 02번은 김포 풍무동에서 서울 지하철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합니다. 여전히 출퇴근 인파가 많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운행 시간은 새벽 6시 반부터 아침 8시 1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12차례. 골드라인이랑 9호선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 타니까 훨씬 편해질 것 같아요. 서울 01번은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서 출발해 강남역으로 갑니다. 이용객들은 배차 간격이 짧고 쾌적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좀 편했고요. 그리고 집 앞에서 바로 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잡 해소에 부족하다며 버스 확대와 지하철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는 2개 노선 운행 실적을 토대로 향후 신규 노선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감금,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이번 달 초부터 김포 시내에 있는 빌라에서 20대 남성 B씨를 일주일 넘게 가둔 채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게 한 뒤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동료 직원의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청 팀장 A씨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동료 B씨가 출장에 간 사이에 메신저에 몰래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정오쯤 경기 안산시 사동에 있는 21층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0명 정도가 대피했고 20대와 50대 남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타는 듯했던 롯데가 최하위 키움에 충격의 3연패를 당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선두 LG 등과 만나는 오늘부터가 포스트 시즌 마지노선인 5위 탈환의 고비입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이딴 위닝 시리즈에 이어 SSG와 주중 3연전을 싹쓸이하며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던 롯데. 하지만 최하위 키움의 3연패, 매운 고춧가루 맛을 보면서 또다시 롤러코스터를 탔고 5위 두산과는 다시 한 게임 반차로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사흘 내리 앞서가다 역전패를 당했다는 것. 고질적인 수비 불안과 함께 마무리 김원중이 밀어내기를 허용하며 8월에는 치고 올라간다는 이른바 8치홀도 물거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튼 감독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 시나리오가 나왔고요. 그러네요. 5강행 막차를 노리는 롯데로선 이번 주가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주중에는 선두 LG와 주말에는 급상승세 KT와 만나는데 상대 전적에서도 각각 5승 6패, 3승 9패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버거운 적수 LG전 첫 경기에 그나마 복덩이 윌커슨이 선발로 나서는 게 위안입니다. 저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사실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게임 정말 최선을 다해서 8월 한 달 9승 9패, 승률 5할에 그치면서 경쟁자 두산, 기아와 격차를 좁히지 못한 롯데. 이번 주 6경기, 그리고 이달 8게임 결과에 따라 5위 자리를 꿰찰 수도, 하위권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4게임이 총력전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절기 처서를 하루 앞두고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고됐는데요. 현재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방에도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먼저 시작되는 수도권 지방은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비는 금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